생성형 AI니 에이전트 AI니 이럴 때 엔비디아께 엄청나게 쓰였는데 다음에 갈 때는 피지컬 AI거든요. 안녕하십니까. 11월 투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투자 브리핑이 매월 진행이 되다 보니까 10월 투자 브리핑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정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변동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 바람에 좀 이번 달 투자 브리핑은 약간 늦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만큼 또 다양한 이슈와 여러 가지 시장 재료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주식 운용 부문을 맡고 계시는 박진호 부문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주식운용 부문장 박진호입니다. 오늘 주제 제일 단연 화두는 시장 급등일 것 같아요. 10월 달에 19.7% 올랐어요, 코스피. 그래서 제가 쭉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봤어요. 이 월간 기준으로 도대체 얼마 만에 많이 오른 거냐는데 정확히 2000년 1월 22%인가 오른 이후로 정확히 25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대부분이 급락 이후 급등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이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 1월부터 했거든요. 2000년이 IT 버블이 깨져서 코스피가 43% 빠졌거든요. 2001년 1월에 아까 22% 올랐는데 그럼 이제 1년 내내 빠지다가 급등했던 때예요. 그때 이후로 근데 이번 이 10월 달에 거의 19% 거의 20% 상승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급락이 없었잖아요.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올랐다는 얘기는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세게 갔을까? 당연히 뭐 AI겠죠. AI인데 여기 보니까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젠슨 황 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싶다. 너무 고마웠다. 미국 주식 때문인가요? 아니요. 주식이 오른 게? 한국의 GPU 26만 장은 15조 원어치 돼요. 돈 15조 작은 돈은 아닌데 저는 그 금액보다는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거든요. GPU가 한 장에 한 5천만 원쯤이에요. 하나에 5천만 원. 26만 장. 우리 대한민국이 AI 강화를 위해서 GPU를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정부가 선언한 게 5만 장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딱 와서 한 큐에 26만 장을 딱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엔비디아의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대한민국 헌정 영상을 딱 올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감동도 있는데 어떤 의미냐? 그럼 왜 한국에 26만 장을 줬을까? 어느 나라에도 젠슨 황이 직접 와서 막 좀 주세요 그러면 좀 줄게라고 했지 내가 먼저 26만 장 딱 줄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젠슨 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한국에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한 거다. 즉 엔비디아 사업에 한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다. 제조업이 있으면서도 IT 기술이 있는 이 접합점이 있는 게 제가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라고 봐요. 젠슨 황은 그걸 본 거예요. 젠슨 황은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니 에이전트 AI니 이럴 때 엔비디아께 엄청나게 쓰였는데 또 항상 이 사장은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다음에 갈 때는 피지컬 AI거든요. 로봇, 자율주행차를 위한 거랄지 로봇을 위한 거랄지 그걸 같이 구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4개 회사에 GPU를 5만 장씩 주면서 해봐라고 준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의 어떤 그런 순기능적인 효과를 빼놓고 우리나라 주식의 자체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생각하면 그래도 포텐셜이 있을까요? 그런 걸 빼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내수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 해외에 있는 빅테크가 없다고 치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대미국 관세 협상의 결과로 매년 200억 불 수준의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지금 아직 어떤 형태로 투자가 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민간 합동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대미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환경은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 환경의 변화가 뭐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4,000P 달성할 정도의 성과를 낸 투자 환경에 더해서 내년도에 어떤
코스피에 대한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매년 15조, 20조 그게 한 바퀴 돌면 40조가 될 거고 유동성 환경은 좋겠구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절대 나쁜 환경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 또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산수거든요. 네.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신용 창조에 의해서 자금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날수록 사실 거의 산수와 같은 이 경로로 물가는 또 상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외로 좀 많이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신정권 들어서서 1차, 2차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나오면서 그만큼 13조에서 맥스 20조까지 자금이 다 풀린 효과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이미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으로 8% 수준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말씀하신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증시는 좋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이게 불안불안할 거고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금리에는 또 이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채권쟁이로서는 심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유,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입장에서.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거거든.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국은행이든 뭐 페드든 금리 이렇게 많이 안 내려도 된다 생각해요. 이미 미국에 저도 알기로는 뭐 기저 경제는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월급은.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고용도 좀 적게 하고 하니까 미국도 사실은 ISM 지수가 계속 50 이하 있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힘든 건 세상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만 바라보면 바뀔 수 있는 게 없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가 확실히 이제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굉장히 많은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지금 뭐 한미 관세 협상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매년 200억 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거 외에 민간 부분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어떤 온쇼어링 정책에 의해서 지금부터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대규모 생산 시설, 제조 시설을 구축을 할 때는 국내보다는 대부분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든 무역 분쟁의 타격을 조금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벌써 제조업,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 플러스 미국 주식들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서학 개미로 대변되는 이제 국내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시장을 떠나서 또 해외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율도 뭐 최고치 계속 경신하면서 오르고 있어요. 자금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미국 쪽으로 막 몰려가면 국내 시장에 어떤 그거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걸 보여준 게 일본이죠. 일본이 버블이 꺼진 다음에 그래도 성장하고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게 유니클로, 토요타. 그렇지만 일본 내수는 완전 죽어버렸죠.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산 설비를 다 해외에 있다 만들고. 한국도 그것 때문에 되게 비관적으로 본 분들이 많아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안 나온다. 사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법은 뭐 제가 감히 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가 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직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44명은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고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못 찾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찰적 요인에 의한. 청년들은 실업을 자발적 실업도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뷰티랄지 헬스케어랄지 이런 선진국형 산업이 계속 자리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화학이랄지 이런 쪽은 계속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대신에 이제 가장 중무장대형 산업인 조선업이 또 한 번 또 튀었잖아요. 가장 고부가치 샘박은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렇게 약간의 산업 내에서 혁신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도태된다. 성공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든 돈이 들어가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져요. 저는 뭐 상당 부분 부문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미국도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R&D를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제조업 생산 기반은 다 개발도상국으로 아웃소싱을 줘서 어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R&D에 대한 어떤 혜택만 수취하는 산업 구조를 유지를 했었다면 최근에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R&D도 사실 그렇게 뎁스 있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굉장히 참신한 기술, 세대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거역할 수 없는 돈을 주고 그 기업이나 그 특허를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뭐 어떤 그 자회사들 또 서비스들을 늘려가는 그런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게 청년 세대들은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런 걸 기반으로 작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또 거대한 부를 얻으면서 회사를 매각하고 또 다른 또 먹거리를 찾아 나서 이런 어떤 좋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좋은 회사에 대한 취업에 대한 어떤 욕구를 많이 줄어들이는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순기능이 되는지는 작동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가끔 들리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뷰티나 뭐 유통이나 뭐 아직까지는 라이트 인더스트리 어떤 소비 산업에 국한된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떤 테크 쪽이나 기반이 되는 선도적인 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이 미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